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어제는 갑작스럽게 울리는 경보 문자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에 각자의 가족들이 허둥대며 나와 있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혼자 당당하게 있었고요. 만약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아마도 평범한 가정들처럼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나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남편이라면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자기 여동생까지 집에 끌어들여서 함께 살자고 했던 뻔뻔한 놈이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전남편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요. 그는 콩가루 집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시댁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솜씨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적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진짜로 이 이야기는 내가 애들이랑도 했던 얘기인데 지호 누나도 이혼하고 형도 이혼했대. 어떻게든 지호랑 지호 여동생 빼고 다 이혼을 했냐고.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런 말 있잖아. 이혼도 집안에 내려오라고 하는 건데 형제가 문제가 아닌 거면 너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는 그냥 그렇게 되었을 뿐이야. 나도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서 조금 주저했지만 그래도 지호는 아이가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어차피 지호도 자신의 부모님과 거리 두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우리는 별다른 시댁 관련 문제는 없어. 내가 말했듯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 내 주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처음에 나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었어. 그 전 남편은 위로 형 1명, 누나 1명 그리고 여동생 1명을 두고 있었어.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형과 누나가 모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동생은 당시에 연애만 하고 있었고 형제 중 2명이나 이혼한 것에 솔직히 무서워했습니다. 이혼도 집안 내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안 사람들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댁에 가서 만난 가족들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번임과 대화를 나눌 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외식을 하자고 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당에 간 날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지금 우리가 여기 왔는데 공짜로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우리가 돈 내고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굴어? 이게 뭐야? 하며 말씀하면서 손님이 죽었나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거야? 응, 설마. 우리가 뭘 얼마나 시켰다고 하는 거야? 세상에, 아줌마,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 말로 주려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야? 팍팍 인상을 써보면서 서빙을 하는 중이에요. 기분 좋았던 밥 먹으러 왔다가 기분이 더러워져서 화가 나겠어요. 저희가 갔을 때 종업원 분들은 특별히 불친절하거나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당시에 어버이날 시즌이라 식당에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한 소리씩 하면서 서빙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시어머니와 큰 신우 있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거라 생각해요. 사람이 많은 식당에서 종업원 분을 불러 세우고 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민망하고 불편한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괜찮으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서 일 좀 하세요. 좀 적당히 해주세요. 왜 그런지 신경 써야 하니? 바쁘게 보면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진짜, 엄마가 그럴 때는 누나가 말려야 하는데요. 옆에서 같이 이러지 말고 그만해요. 진짜야. 너야말로 그 말이 진짜야? 너는 어디를 가던 그런 식으로 굴려는 거잖아. 여기서는 우리가 돈을 내고 먹는 거야? 우리가 먹는 음식값에는 서비스비가 포함돼 있는데 너는 왜 그래? 내가 거기서 욕은 했어야지. 거기서 저 아줌마는 뭘 하러 들어간 거야? 나랑 원만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 뭐야, 지금. 뭐 할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너는 끼지 마세요. 형님,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세상에, 종업원에게 분풀이를 다 못했다는 게 억울했던 것인지 큰 시누이는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 그릇에 넣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좋다고 웃으면서 머리카락을 음식 사이사이에 숨기는 것을 도왔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질색해서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난리를 피웠죠. 아, 두나, 너 진짜 그만해. 오, 됐다, 됐어. 내가 괜히 안 하던 짓해서 못 볼 모습을 보고 있는 거지. 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였다고. 두 명이 서로 싸우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사람은 가야 하니까 알아서 잘해 여보. 가자 어머머. 야, 너 어버이날에 꼭 이렇게 해야 하냐? 응, 내 누나가 하는 짓이 뭐야? 어때? 너처럼 남의 편만 들지 말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눈보다 내 누나가 훨씬 나아. 아이고. 아들놈 키워도 하나 소용없다더니 한 명은 이혼하고 집에서 키울 것이고 들어오지를 않나. 한 명은 자기 와이프 챙겨 나가려 하고. 넌 나중에 나랑 너희 아빠가 죽으면 우리한테 유산 같은 것 받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알겠지? 아이고, 우리한테 줄 유산은 있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도 엄마나 아빠한테 도움받은 적이 10원짜리 지폐 한 장도 없었어. 알아. 진짜 이런 짓 좀 하지 마. 창피한 줄만 알았어요. 남편과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남편은 자리를 떠나면서 식사비를 지불하고 나왔어요. 분명히 자기 큰 누나와 엄마가 진상짓을 부리면서 돈을 안 줄 것이 뻔했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화를 받는 저 자리에서 어쩌면 아주버님과 큰 시누이가 유책으로 이혼을 한 것인지 알아낼 수 있었죠.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던 건 결혼한 남자가 제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상황을 겪은 후에 남편이 더 낫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죠. 이야기를 적어 나가면서 시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들려드리고 싶어지네요.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쌈달기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도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왕에 돈을 낼 거면 남편 목까지 조금 더 올려서 내든가. 그것도 아니었으면 뭘, 남편까지 끌고 와서 밥을 먹고 가겠다는 건데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마를 냈는데, 내가 얼마를 했는데. 내가 우리 애들의 결혼식에 온 돈보다 내가 더 올려서 냈어? 뭘 알긴 하고 짓거려? 아이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만은. 그래, 내년이 우리 애들 결혼식 때? 축의금을 꼴랑 10만 원 내고서요. 남편이라면서 딸까지 끌고 와서 밥을 먹은 것, 그건 네가 제발 저렇게 해서 나에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랑 다르다.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야, 그럼 봉투 한 번 까봐. 너 지금 나한테 인연이라고 그랬어? 야, 어디서 이런 싸가지 없는 여편이 말이야. 너 나를 누군지 알아? 난 누군지 알고 나에게 이런 중이야. 싸가지 없는 여편이야. 내가 돈을 얼마나 냈든 내 남편 피터치 산 것 좀 봐라. 내가 돈을 100 내도 지금 수직 탄산이 맞을까 말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건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옷을 갈아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니던 중이었어요. 한 곳의 연회장에서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쌈달긴 제 시어머니가 열렬히 싸우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의 지인분이 남편을 데리고 함께 왔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에 불만이 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축의금을 한 번 넣으니까 2인분 양을 내고 밥을 먹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사실 우리 집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 따지지 않으셨는데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주기만 해줘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은지 뭐가 불쾌한지 찾아보려고 축의금이 들어있던 그 함을 뒤져서 그 지인분의 이름을 찾아 돈을 요구했대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이야기하시네요. 그때 시어머니를 보면서 지금도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그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그냥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틀린 결혼을 멈춰야 했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나 보네요. 네, 그래요. 자식의 결혼식 때 엄마가 그런 짓을 하는 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정신을 차려야죠. 결혼식에 초대한 사람 중에 오신 사람들을 천천히 한 번씩 봐봐야겠어요. 응, 맞아요. 당신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봐. 퇴원할 때 절반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재수 없었던 여편네에게 괜히 왔군요. 결국 시어머니가 착각했던 것인가 봅니다. 자기 잘못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로 시어머니가 얼마나 인성이 좋지 않았는지 짐작이 가장이죠. 매우 더러운 시어머니와 무기력한, 동정하는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 엄마를 닮은 큰 시누이와 아빠를 닮은 아주버님. 오히려 그 가족 구성원들 속에서는 제 남편과 비정상적인 존재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우 신경질적이어서 그 효과로 남편이 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은 시댁가족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확실했어요.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될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많이 고민했었거든. 괜히 내가 왜 해서 너희 부부 잘 지내고 있는데 일 키우는 건 아닌가 싶어져. 그래서 그냥 너에게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집들이 이후에 제 친한 친구가 따로 불러냈어요. 결혼식 당시에 제 부케까지 받아주었을 만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친구가 내민 핸드폰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띄워져 있었죠. 친구는 주저주저 하면서 제게 마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너한테 연락 온 건데? 너희 집들이 하고 나서부터 그때 너희 남편이 우리 다 집에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태워서 애들 집마다 다 내려줬잖아. 그때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렸거든. 너희 남편이 너랑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연락처 하나도 몰랐다고. 혹시 자기 뭐 출장 가고 나면 나한테 너 부탁한다고 연락이라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연락처 알려줬었거든. 그런데 계속 인간 이거? 친구 아니지? 집들이 이후로 너한테 계속 이렇게 보냈다고? 그때 내려줄 때 너한테 뭐 이상한 짓 하거나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집들이를 하면서 제 친구들을 데려다 준다면서 그놈이 차를 끌고 나갔어요. 친구들이 차로 가까운 거리에 살았기에 남편이 친구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신을 잃어서 나의 절친한 친구 연락처를 가져갔어요. 그때부터 2주가 넘게 제 친구에게 그 사람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친구는 막연하게 자기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제 남편과 말다툼이 일어날까 봐 고민을 했다고 해요. 대화 내용을 추리하면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만나서 영화 한 편 같이 보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요. 아니요. 문제가 되는 상황이 맞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응. 또 뭘 그렇게 딱딱하게. 수영 씨, 영화가 그렇게 불편하면 그럼 간단하게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 정도는 괜찮죠. 나중에 집사람이 알아도 그냥 회사 근처에서 마주친 채로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셨을 것이고 저런 태도로 거머리처럼 제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야기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친구에게 매우 미안했어요. 친구가 2주 동안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제가 미안하다고 눈물로 이야기했는데 진심으로 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부터 그 카톡 메시지를 받았고 그 후 그 순간부터 제 남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몇 번이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외도 증거를 모아왔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신중하게 업체를 골라 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녘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은 직감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감을 따라 남편이 자리에 있을 때 그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은 분리수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 둘이 치맥을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자기야, 버젓이, 정말 버젓이. 그때 남편은 자기 카톡에 외도했다는 증거를 남겨뒀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심지어 연애할 때도 제가 그의 핸드폰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남의 핸드폰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만두었는데 내가 너무 경솔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양심 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도를 아는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바람 피운 여자를 부장님 누군지 감추지도 않고 솔직하게 하트를 보내 저장해 두었더라고요. 나는 이런 사람과 어째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어 했던 건지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이 바람 피운 상대가 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어머, 언니 오늘도 남편이랑 놀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럽군요. 우리 남편은 주말에는 힘들다고 방을 틀어막혀 나가지 않는데 부러워요. 형부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해봐요. 와이프를 데리고 밖으로 좀 놀러 다니기도 하라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집을 나가 버리는 수가 있다고. 무슨, 지난번에 보니까 영종도 갔다 온 사진 올렸던데 그건 남편이랑 간 거 아니에요? 남편이 사진도 잘 찍어 주었던데요. 이 사람도 내가 몇 날 며칠을 나가자고 조르고 해야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남편이 찍어줬겠죠. 우리 남편이 사주는 잘 찍어요. 아무튼 부럽다. 잘 다녀와요. 형부, 운전 조심하세요. 남편을 상간녀 그 여자는 저와 이웃인 여자였습니다. 저희 동이 백일동이었으면 그 여자는 백이동에 사는 여자였어요. 헬스장을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죠.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면서부터 부부끼리 같이 캠핑을 간 적도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였기에 저는 더더욱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남편 핸드폰에 있는 카톡 내용을 읽었습니다. 영종도에 다녀왔던 것도 제 남편 놈과 그 상간녀가 같이 다녀온 것이었어요. 상간녀가 SNS에 올렸던 그 사진. 내 사진 참 예쁘게 나왔다고 나도 칭찬했던 그 사진이 우연하게도 남편의 컴퓨터 드라이브 사진첩에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남편이 얼마나 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 그려진 생각처럼 사자처럼 빠르게 걸어가서 컴퓨터를 켜고 확인했어요. 아,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며 바람을 맞으니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기야, 고마워. 오빠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돼 라며 자신 있다면서 결혼 전에 오빠와 만났으면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그랬다면 우리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기쁨을 느꼈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며 결혼 반지를 차고 다니는 그런 모습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할 수밖에요. 사진도 아무렇지 않게 올려두지만 미안해. 괜히 기분 좋은 날 내가 또 싸운 것 같아. 그래, 기분 좋은 날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지금 지내는 것이 어떻게 한 건지 내가 말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만인데 정렬권을 해둬야 이혼을 하자는 그 여자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알아? 아니야. 나는 우리 예슬이랑 결혼할 때 우리 예슬이에게 좋은 집이나 차 같은 것만 내게 주고 싶어. 너도 알잖아. 그 여자는 재산이 좀 있는데 그것도 내 쪽으로 조금씩 받도록 해야 이혼해도 손해를 보지 않아. 그래서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봐. 그래서 조금씩이 대체 언제 실현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역시 첩은 첩이구나. 이렇게 계속하다 오빠가 그냥 오빠 와이프랑 잘 살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구나. 오빠가 오빠 와이프랑 이혼할 거라고 말만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잖아. 그런 소리는 없었잖아. 그렇지? 아이, 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왜 첩이냐는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마라.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예슬이,
너만큼이나 나도 너랑 하루 빨리 합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도 하지 말고 알겠니? 오빠가 예슬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잘해주고 싶은데 미안해요. 정말 놀고 앉아만 있었어요. 남편의 컴퓨터 드라이브를 열어보니 역시 상견례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불륜 관계를 가진 기념일을 찍은 동영상인 것 같았어요. 바닷가 캠핑 장비를 펼쳐놓고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듯이 그렇게 찍은 모습이었어요. 자신들끼리의 미친 드라마를 찍다가 맥주를 마시고 춤추고 정말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나의 친구에게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까지인데 이런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해가 지자마자 후보로 두었던 흥신소 중 한 곳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남편은 뒤쫓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남편과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죠. 그놈이 제 재산을 훔치기 전까지 말이에요. 내 동생인데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겠어요? 큰 누나와 형이 알아주는 세희인데 집안 사이에서도 따돌리지 않고 우리 가족이니까요. 오빠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우리 오빠랑 함께 살았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니, 위자료 좀 줄게요. 목돈이 나가서 당분간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여기서 오래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어느 날 정신 나간 놈이 자신의 여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인간 말종 같은 근원과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막내 시누이도 결혼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막내 시누이가 이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당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시댁 식구들은 막내 시누이 남편이 의처증이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막내 시누이가 외도를 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위자료를 주던 집에서 나와야 했겠죠. 그때야 머릿속의 퍼즐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집안 자식들이 왜 다 이혼을 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매력이 아니라 바람이 내려갔어요. 자식들이 죄다 바람이나 삐다. 걸려가지고 이혼을 당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진짜로 개라졌어야 했는데 내가. 멍청했지, 내가 등신이야. 아이야, 여편네야.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못하는 소리가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눈 팔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 연애했던 거 알잖아, 너희 엄마가. 자기 혼자 내가 바람을 피워봤다는 뜻이 내 뭐였는지 알겠어? 우유부증처럼 굴면서 이러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저 옆에 내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못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만 좀 질질 끌자. 당신이 허구한 날 내 숨통을 쥐고 흔들면 내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야. 알았어. 재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던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생신 선물을 뒤집으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들이 동일한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혼을 겪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아주버님과 큰 시누이까지 모두가 그 집안 자녀들이 왜 이혼을 경험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외도 유전자가 얼마나 강력했기에 4명의 자식이 모두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의 강력함에 대해 고려하면서 나는 또한 그들의 자녀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문법상의 수정이 필요한 원래 문장입니다.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였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오빠가 바람을 피워서 저한테 이혼당하기 직전임을 아는지 모르는 것인지 막내 시누이는 아주 당당하게 저를 노려보며 자기 오빠 쥐어잡고 살았던 거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뭐가 됐든 자기는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놈 역시 자기 여동생 옆에서 아주 당당하게 제게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나는 내 여동생 내 집에서 데리고 살 생각 없어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거 싫어요. 수정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였단 사실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오빠가 바람을 피워서 저에게 이혼당할 직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건지요. 막내 시누이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자기 오빠와 함께 살아왔던 죄를 비아냥거리며 자기 오빠 쥐어잡고 살았던 거냐고 말했습니다. 뭐가 됐든 자신은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네요. 남편 놈 역시 자기 여동생 곁에서 아주 당당하게 내 여동생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제게 말했죠. 얘기 다 했으니 이제 난 얘기해도 될 거야? 나는 내 여동생을 내 집에 데려와서 살 생각은 없어. 아가씨, 나는 아가씨가 내 집에 들어와서 하는 걸 싫어해요. 싫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가씨가 친구 집에 가서 지내든지 어디 모텔에 들어가서 월세를 살든지 알아서 해요. 어쨌든 나는 아가씨가 내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거 그거 허락 못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야,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야. 너한테는 신호이고 그런데 이렇게 굴 거야? 얘 지금 집에 들어갔다가는 당장에 머리털 뜯겨서 쫓겨나 가뜩이나. 지금 엄마 아버지도 사이 안 좋아서 집안 분위기가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그거를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아버님한테 바람 피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가씨한테 바람 피우라고 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사실을 말한 겁니다. 여동생이 제 집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치 않아서 나가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 집은 제 친정 부모님께서 주신 집이었고 당연히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혼 결심을 한 뒤 집 소유권을 부모님 명의로 넘겨주었어요. 혹시 이혼 시 재산 분할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 집에 대한 걱정도 했었죠. 하지만 막내 여동생은 그 집이 제 친정에서 해주신 것이었는지 몰랐는지 오히려 저에게 불쾌한 시선을 찾던 것 같아요. 켜지자마자 소리를 질러대는 걸 시작했어. 언니야,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거야? 저기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요. 오빠와 결혼해서 이 집에 산다고? 이 집이 언니 거라고?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빠 집이에요. 그런데 무슨 권리로 언니가 나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해? 야, 나가라면 내가 나가. 여기는 우리 오빠 집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내가 나가라고? 내가 뭔데 우리 오빠 집을 가지고 사는 거야?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겨우 1살 차이 나는데도 내가 꼬박꼬박 언니라고 대우해주니까 뭐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야, 너 우리 큰언니 앞에서 이랬으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내 집이에요. 누가 여기 집인 줄 알아? 오빠 집이래. 여기는 내 집이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준 내 집이에요. 무슨 일로 다투는 거야? 그리고 나이가 1살 차이 나는데 나를 어떻게 대우해줬다고? 내가 나를 언제 도와줬어? 너는 필요할 때만 내게 다가왔지. 언니 소리에 껄떡대며 선물이나 받으려고 했어. 내가 외로운 것처럼.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달라고 해. 어디 갔다가 바람 피우느라 쫓겨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 어디서 그릇된 소리야? 알았어. 너 지금 뭐라고 했지? 내 지금 뭐? 얘한테 뭐라고 했냐고 이래서 내가 너랑 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야 알아. 장인어른이 이 집을 사주신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숨이 막힌 줄 알아? 그래, 맞아.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야. 그런데 뭐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래. 여동생 좀 잠깐 여기서 지내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거냐? 오누이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다던 것 같아. 하기야, 당시에 제 남편은 제가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 순간 저도 판단이 들었어. 어차피 이제 증거는 다 모았겠다. 끝이다 라고 말이야. 그래서 오누이가 제 등 뒤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 무시하고 있었던 채 가방에 있던 내 USB를 꺼내왔어. TV에 꽂아서 켰어요. 이걸 보고도 너희들이 얼마나 큰 소리를 즐길 수 있는지 보자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화면이 켜지고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이 하나하나 화면 밖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남편과 막내 시누이는 나불거리던 입을 꼭 다물었어요. 숨도 못 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을 줄 예상을 못했던 거겠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오늘 내 여동생이 너를 데리러 왔다고 해서 너도 같이 나가. 안 그래? 내일 모레부터는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었거든. 잘 됐어. 내 여동생이 너를 데리러 왔으니까 너도 내 짐 챙겨나가. 오빠야, 뭐야 오빠, 미쳤어. 오빠,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야? 집안 망신이 돼, 내가 못 살아. 진짜. 여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저 여자가 너무 귀찮게 굴어서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너무 귀찮게 굴어서 내가 자기를 안 만나주면 자기에게 다 말할 거라고 했어. 하도 나한테 협박을 해서 그래서 계속 만나준 것뿐이야. 저 여자한테 단 한 번도 1분, 1초도 진심이었던 적 없었어. 진짜야.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이혼하면 진짜로 우리 집에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집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까지 이혼하면 엄마나 아빠 중 한 분이 당장 쓰러지실 수도 있어요.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테니 그 여자랑 당장 정리하고 제가 이기지만 이 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언니, 어디로 가라고요? 미안해요. 오빠 말대로 언니와 오빠가 지금 이혼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로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집안을 돌볼 거예요. 언니, 그렇게 사이좋은 오누이처럼 함께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사는 것으로 말했던 남편은 어느새 내 앞에서 눈물로 콧물을 흘리며 저에게 한 번만 보내주기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찮게 보이고 역겨웠어요. 그 모습을 보아도 몇 년간의 결혼과 몇 년의 연애를 통해 결혼한 남자, 나의 남편이지만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의 관계가 뚝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고 그들을 쫓아내려는데 그들이 손쉽게 떠날 것 같지 않았어요. 더구나 그때는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언니, 뭐야? 뭐 맛있는 걸 해서 우리를 부른 거니? 우리 남편이 연니한테 준다고 포도주 챙겼어. 오빠야, 어머, 오빠. 나가 빨리. 남편 따라 나가. 빨리네. 네, 저는 이 옷에 살고 있는 상간녀와 그 남편을 우리 집으로 부르겠어요. 타이밍이 좋았어요. 마침 자기네들도 저녁을 먹기 전이라면서 와인까지 챙겨 들고 우리 집으로 부부가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었던 제 남편을 보고 경악을 하며 달려왔고 상간녀의 남편은 우리 집 거실에 커다랗게 틀어진 자기 와이프와 제 남편 놈이 불륜을 저질렀던 증거를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있었던 일입니다. 제 남편은 뭐예요? 상간녀에게 가라고 진라를 떤다가 나중에는 자포자기를 한 채로 자리에 널브러져 아이가 땡깡 놓는 것처럼 울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이혼한 아픔을 그 자리에서 푸는 듯이 펑펑 울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상간녀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제가는 안 갔습니다. 이혼을 할 사이인데 무슨 일로 그 자리에 가겠어요?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내 뒤에서 이웃집 여자와 뻔뻔하게 바람을 피웠던 거죠. 피운 그 자식을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고 마무리하기엔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이웃집 여자와 수년간 외도를 저질렀던 박지호 팀장의 악행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QR코드를 만들어서 해당 자식의 회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요즘 세상은 영상과 사진을 모아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사람다운 방법으로 QR코드로 외도 증거들을 수집해 두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받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너, 진짜 무서워. 내 탓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고작 바라만 본 키운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덤벼들지 않겠어? 너,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알아.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너한테 준 위자료 그 돈이라도 다시 찾아올 거야. 너 진짜로 언젠가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아. 내가 대체 어떤 벌을 받아야 할지. 버려야 할 것이 너의 앞으로 죽을 날까지 나가서 봉사라도 하는 게지. 너는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 거니? 명예훼손을 하든 회를 떠먹든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난 내게 한 푼도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 요놈은 제가 제 회사에 퍼뜨린 QR코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네.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실추된 영광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놈은 개거품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놈은 저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했고 저는 그에게 상간녀 소송과 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자기가 낼 돈이 더 많아져서 고소를 철회하겠다며 저에게도 소송과 청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포함한 전부를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 것은 다 받았고 그 자식과 깨끗하게 이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놈을 떼어내버리니 아주 마음이 시원해요. 여러분, 남자는 한눈 팔 수 있다고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못한다고 두 번도 못할까요? 결코 용서해 주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